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술로 건강을 증강시키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라운지랩의 황성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도 기술 스타트업들을 계속해서 창업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퓨처플레이라는 기술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를 창업을 했고 5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다가 좀 더 사업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공간 사업에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됐고 그 전에는 이제 플런티라는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회사를 창업을 했다가 2014년도에 이제 삼성전자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인수된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IoT 회사 잘 모르시는 그런 회사들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연쇄 창업자가 되고픈 워너비 연쇄 창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저보다도 오늘 이 세 분 이제 엄수원 대표님, 김영덕 대표님, 이창수 대표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이제 좀 알차게 많은 질문들 이제 공유드리고 많은 인사이트들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앞에서 이 세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 사실 세 분의 공통점을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분의 이제 이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시크릿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인사이트들을 세 단어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저는 테크인데 이 테크가 단순히 기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을 향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도전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개선을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다라는 점이 첫 번째 공통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부에 있는 휴먼 리소스들, 사람이죠. 이 모든 사람의 문화들, 이 사람들, 우리 멤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성장과 가치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공통된 두 번째 요소가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글로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순히 이제 어떤 제품이나 프로덕트, 서비스가 글로벌에 향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 스타트업의 멤버부터가 이제 글로벌로 구성이 됐던 시작부터가 글로벌이었던 이제 그런 시도들이 이렇게 연속 창업을 하면서도 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라고 이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기반으로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조금 언오피셜한 그런 질문들, 뭐 이렇게 무대 위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도 많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연쇄 창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변 분들이 말리는 그런 이유기도 하고요. 굉장히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또 고생을 하거든요. 연쇄 창업을 하게 된 이유, 두 번째 창업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번 창업이 또 잘 되면은 세 번째 창업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발표 때 말씀드렸던 거랑 좀 많이 답이 다를 수도 있는데 괜찮나요? 그럼요. 그럼요. 여기는 약간 언오피셜리 살아있는 그런 정보들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기 갖고 있을 때 한 몇 달 더 쉬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창업하자 그래가지고 쫄르고 쫄라서 산후조리원 한 일주일 있다가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창업을 시키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서 자기는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침대에 누워 있냐면서 전 그때 그거를 잊지 못하고 남편보다 더 뛰어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분이랑 같이 일하시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부부 창업이 의외로 스타트업에 꽤 있죠. 그래서 또 성공했던 기업들도 있고 뭐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부부 창업해서 성공하신 케이스 되게 많이 보고 저희도 되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두 사람이 바이오 리듬이 좀 반대라서 제가 막 다운될 때 남편은 막 업해가지고 둘이 약간 상쇄를 시켜주기 때문에 좀 회사에서도 막 제가 다운돼 있는데 그래도 두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은 기분이 좋으니까 좀 위로를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4시간 거의 일 얘기하고 하니까 더 저희는 일과 삶의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에게는 워라밸을 강조하지만 저희는 계속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실제로 그 라쿠텐에 이제 크게 인수됐던 호창소 문지연 대표님도 부부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부 창업도 이제 중요한 연쇄 창업의 요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김영덕 대표님, 네, 왜 두 번째 창업해? 네. 저도 뭐 우연히 첫 번째 회사 엑시트하고 그
이제 엑셀러레이터 하려고 그랬어요. 아 이제 을로는 더 이상 살기 싫다. 조금해도 나도 갑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실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 조금 지분 투자해서 거기서 이제 배워서 나도 이제 엑셀러레이터 하려고 그랬는데 그 회사 조인하고 첫 번째 만난 투자 검토 대상이 지금 우리 회사 CTO예요. 저도 카이스트에서 이제 레이저를 했었고 그래서 뭐 투자만 하면 뭐해 사장이 없는데 뭐 김영덕 네가 한 번 더 하지 그러니 뭐 그런 주변에 그래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발표랑은 좀 사뭇 다른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주시는 것 같고요. 이창수 대표님, 네. 네, 저는 이제 인수가 되고 나서 이제 미국에 건너가게 됐는데요. 이제 되게 환경이 바뀌고 이러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처음 살아보는 거라서 뭐 운전면허를 따는 거에서부터 뭐 집에 냉장고를 배달시키는 거에서부터 뭐 엄청 이제 이렇게 폭풍 같은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웬만큼 이제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파이브락스 그 통합 제품, 파이브락스 탭조이의 통합 제품 안에 이제 그 전통적인 방식의 머신러닝을 써서 개별 유저들이 게임에서 돈을 앞으로 얼마나 쓸 거냐 뭐 이런 거를 저희가 했었는데 이게 되게 잘 맞는 거예요. 되게 잘 맞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딥러닝 공부하고 뭐 코세라 딥러닝 공부하고 이걸 이제 해서 직접 이제 저도 이제 엔지니어라 이렇게 직접 돌려보고 이걸 해보니 아 이거는 진짜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왔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출근할 때 보니까 보통 때는 출근하면서 이제 오늘 뭐 무슨 회의를 하고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생각을 하는데 출근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다음에 볼 딥러닝 플러스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이제 이렇게 저를 투로 해서 메일을 보내는 이제 아이디어 생기죠. 그런 걸 계속 하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엄청 쌓여 있고 뭐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에너지가 이제 비축이 됐구나. 이제 터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원래는 좀 더 빨리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때 저희 셋째가 나오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대단하십니다. 몇 달 더 지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뭐 저도 여러 창업을 해봤지만 그 창업의 과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코파운더 멤버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창업을 하고 비슷한 멤버들끼리 또 두 번째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완전히 종목을 바꿔서 이제 새로운 멤버들을 또 체계적으로 구해서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뭐 기존에 하셨던 그 연쇄 창업에 대한 스토리를 이제 코파운더를 만나는 얘기로 좀 공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번에도 엄선 대표님부터. 저는 계속 남편 얘기밖에 안 하는데 네. 네, 남편은 뭐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쪽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창업계로 와가지고 약간 뒤로 이제 물러나고 제가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사실 남편이 한참 박사하고 논문 쓰고 할 때는 남편을 제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었거든요. 왜냐면 CVPR이나 ICCB 같은 정말 대규모 학회에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 받아가지고 수천 명 되는 학자들 앞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되게 지금도 지도 교수님들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너는 이제 언제 그만두고 교수가 될 거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대단한 친구를 남편으로 둬서 두 번이나 같이 연쇄 창업을 어떻게 보면 되게 치트키를 들고 한 거죠 저는. 그래서 남편 덕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솔리데어 남편하고 둘이서 서재에서 창업을 했었고 뭐 남편 만난 거는 뭐 12년 전에 네, 뭐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드리엘 같은 경우는 근데 남편이랑 저 말고 또 하나의 코파운더를 두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부부다 보니까 부부가 너무 앞서서 이제 부부끼리 코파운더라고 하면은 나머지 직원들에게 아무리 그 오너십을 강조를 하고 오너십을 실제로 여러 가지 스톡이라든지 스톡옵션이라든지 그런 걸로 제시를 해도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렇게 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다른 직원들하고 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드리엘에서는 뭔가 제3자를 같이 제3의 코파운더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운 좋게 이제 저희 세 번째 코파운더이자 세 번째 주주는 아니군요. 이제 저희가 시리즈 A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그 친구랑 같이 그 친구도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도 똑같이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잡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구원해주고 그 친구도 저희를 구원하고 되게 지금까지 열심히 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김영덕 대표님. 네. 네, 두 번째 인연은 말씀드렸죠. 예, 갑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 사장은 누가 하지?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됐고요. 첫 번째는 LG화학에 같이 근무하던 그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 첫 번째 회사의 CEO, 제가 CTO였었는데 그분도 그렇고 두 번째 분, 뭐 첫 번째 분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고 두 번째 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신데 두 분 다 학자로서의 업적 실적이 그냥 뭐 이렇게 보통 대한민국의 뭐 영 사이언티스트 100명 이런 거 뽑으면 둘 다 그때 그분도 지금 이 사람도 뽑힌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저의 인연이었고 사실 어떤 코파운더를 만나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초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을 과 헤어져야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결정들이 아까 제가 뭐 경험으로 말씀드렸지만 약간 정적이잖아요.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남아 있는 그분에게도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마주하지 못하고 회사에 큰 도움 안 되는데 그냥 미루고 있는 특히 초창기에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과 잘 헤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조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창수 대표님. 네. 그 이제 2014년에 인수가 되고 2015년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요. 사실 인수가 될 때는 그게 뭐 조건에 있거나 계약에 있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일이 됐고 그래서 그 파이브락스 초기 뭐 더 전에 아블라 때부터 같이 고생했던 멤버들이랑 이제 같이 미국에 가게 됐는데 이게 뭐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나 기사가 나가고 이럴 때는 이제 뭐 미국이 인정한 기술력, 뭐 이제 팀을 막 이렇게 모셔갈 정도 뭐 막 이런 게 나오지만 이게 이제 두 번째 회사를 시작하는 관점에서 대단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안 좋은 수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저는 파이브락스 때 같이 맞췄던 멤버들이 너무 좋고 이제 실력도 너무 좋고 또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을 가니까 미국은 이제 또 생활을 해야 되니 뭐 비자 이슈, 뭐 영주권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이제 나오는 시가 다 다르고 영주권이나 이런 게 또 나와야지 이제 회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했던 팀으로 다시 두 번째 회사를 시작하는 게 이제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렇게 뭐 해변 막 파도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 파도에서의 되게 피로함을 다 끝내고 해변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때 본인이 가지는 피로함의 정도는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서 뭐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야 두 번 세 번째 AI 큰 파도가 오니까 이걸 안 타면 큰일 나에 대해서 이제 또 각자 생각하거나 공감하는 바는 뭐 하나하나 확인하진 않았지만 대충 비슷할 좀 다를 거라고 일단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거나이즈에서는 이제 다른 더 좋은 멤버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기존에 이렇게 같이 일했던 다른 분들을 계속 찔러서 되게 여러 분을 만나고 네 이제 그 중에서 또 이렇게 되게 타이밍이 좋은 되게 실력 있는 분을 모시게 돼서 지금 저희 CTO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파도와 서핑에 대한 얘기로 네, 결론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이후에는 이제 오디언스에서 마이크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엑시트에 대해서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스타트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를 다 시작을 하셨는데 그 엑시트과 관련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이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창수 대표님부터. 네. 이게 두 번째 회사지만 사실 엑시스는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은 첫 번째 회사에 엑시 관련된 막 텀시시 왔다 갔다 하고 계약서를 쓰고 뭐 스탁 퍼체이스 어그리먼트 막 계약을 하고 듀딜리전스를 하고 이럴 때는 사실 처음인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항상 마지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손잡고 결혼식장 들어가야지 결혼하는 거고 통장에 돈 들어와야지 돈 들어오는 거지. 뭐 그 전에는 사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봤었어서 이게 오히려 막상 다 사인하고 다 들어올 거 다 들어오고 끝났을 때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됐네의 느낌이 제일 크기는 했고요.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M&A를 이제 뭐 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일단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일본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고 이제 미국에 너무 진출을 하고 싶었어요. 미국에 너무 진출을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저희 같이 기술 기반의 B2B 회사는 어쨌든 더 큰 시장으로 가야 되고 그 큰 시장이라는 게 기업들은 또 한국 기업, 일본 기업, 미국 기업이 막 다 물론 당연히 차이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B2C보다는 훨씬 진출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미국에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열심히 왔다 갔다도 했었거든요. 파이브락스 때.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되게 다르게 일본은 막 그날 아침에 갔다가 행사하고 저녁 때 오고 뭐 다음 날 한국에서 또 일정하고 이런 게 되는데 미국은 뭐 일단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일본에서는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인맥이 좀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게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같이 믿고 뭔가를 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괜히 뭐 잘못 생각했나 안 하는 게 낫나 뭐 지금이라도 그만둘까 하던 차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한 두세 개 회사에서 야 너네 회사 사고 싶은데라는 얘기가 들어와서 그것도 역시 처음이라 어라라 얘네들이 장난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뭐 그중에 하나는 좀 또 갈 때까지 가보지 뭐 프로세스 공부할 겸 뭐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뭐 LOI 오고 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원래 미국에 되게 가고 싶었는데 정말 잘 돼서 인수가 되더라도 그러면 이 회사랑 같이 미국에서 하는 걸 해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되든지 안 되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네, 김영수 대표님. 네. 죄송한데 질문이 그러니까 어떻게 엑싯을 엑시과 관련된 뭐 스토리를 얘기해 주셔도 네. 괜찮고요. 네. 네, 네. 엑싯해서 뭐 회사 다녀서 벌 수 없는 돈을 벌었지만 저의 엑싯은 제가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니까 아마 그때까지 투자 받은 것만 한 300억 됐을 거고요. 당연히 지분이 많이 희석됐고 그때 마지막에 이제 그 아까 그 저기 뭐 애플 그다음에 핏빗 이런 데서 이제 그 소형 가젯들이 막 나올 때잖아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에서도 저희한테 리튬이온 전지 OEM 생산을 부탁해요. 회사 굉장히 좋을 때였는데 그 일대주주였던 그분하고 저의 의견은 많이 달랐죠. 그래서 이제 회사 좋을 때니까 이제 제 지분 매각하고 나오게 됐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엑싯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사업의 성공, 행복 뭐 그런 거잖아요. 저는 가장 행복했을 때는 애플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였어요. 그 계약을 맺고 그 LA 공항에서 12시 반인가 출발하는 한국행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거 기다리면서 죄송합니다. 말보로 담배 피면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애플이 자기네 이제 결국 그 프로젝트는 페일 났어요. 애플 그 워치는 네모나게 나왔지만 원래는 동그란 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아직 기업 비밀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가 동그란 전지를 만들었었고요.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지만 결국 이제 첫 발주를 받고 시작됐을 때 느꼈던 감정이라는 게 그 기쁘기도 하고 약간 슬프기도 하고 결국 뭐 그것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좋은 밸류로 제 지분을 매각하고 엑시트할 수 있었고요. 제가 볼 때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 역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은 질문과 요구들이 있는데 거의 일주일에 약간 과장하면 한 100페이지씩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누구나 봐도 알고 싶게 만들어서 거의 매일 한 번씩 보내고 그게 거의 한 6개월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애플에서 그랬대요. 이렇게 보기 쉽게 잘은 아니고요. 보기 쉽게 만든 자료는 자기는 처음 받아봤다고.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면은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창업하고 7개월 만에 너무 빨리 이제 엑시트 돼서 그 전에 투자 받은 것도 없었고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네네. 저도 약간 그 김영석 대표님하고 공감이 되는 게 저는 누가 뭐 하자고 그러니까 약간 그냥 하다가 도장이 찍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확실했던 거는 이 회사는 어쨌든 우리의 첫 회사고 그때부터 연쇄 창업이라는 거를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인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하고 있던 일 자체가 혼자서 뭐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오거나이즈 같은 회사가
되기에는 조금 그때 저희가 너무 경험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 그래서 혼자서 이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회사를 키우기보다는 더 큰 데 붙어서 그 회사의 밸류를 올림으로써 더 많은 밸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막상 엑시트하고 나니까 이제 그 연쇄 창업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해졌던 게 이제 돈이 이제 통장에 찍힌 걸 봤는데 되게 큰 숫자잖아요. 큰 숫자를 봤는데 현타 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이 숫자를 보려고 창업을 하면서 그 고생을 남편이랑 서재에서 했나? 나는 뭔가 멋있는 일을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연쇄 창업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굳어졌었고 그래서 지금 회사 엑시 또 할 거냐가 제 그 프레젠테이션 타이틀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막상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 발표하면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다른 회사 엑싯을 시켜주는 회사로 더 성장하고 싶다 이번에는 그렇게 큰 앰비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회사를 너무 빨리 엑싯을 하고 쉽게 그냥 도장을 찍어서 뭔가 이번 회사는 더 많은 고생과 더 많은 일들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멋진 브랜드가 되고 싶다, 멋진 회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저희 회사 엑시 시켜주시면은 제가 그 얘기 하려고 네. 그랬는데 저희가 4개월 돼가지고요. 한번 기록으로 5개월로 놀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사실 그 되게 캐주얼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사실 저는 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굉장히 그 필드의 얘기를 이제 디테일하게 그렇게 전달해 주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우수한 또 스타트업이죠. 심플로우의 또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질문들을 이제 띄워두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플로우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심플로우 안쪽으로 이제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택을 해서 질문을 드리고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질문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올라왔나요? 네, 프로덕트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세 분이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프로덕트 마켓 핏 그리고 어떻게 보면 테크 프로덕트 핏이라고 제가 글을 하나 쓴 적도 있는데 이제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프로덕트가 되고 또 시장이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고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고객들을 어떻게 유치했고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이 핏을 맞췄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보통 시드 받을 때 FFF한테 받는다고 하잖아요. Family, Friends and Fools. 고객도 저는 좀 이제 친구들 그리고 제 전 직장 상사 이제 솔리드웨어 같은 경우는 B2B 솔루션이고 금융회사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는데 다행히 이제 제 전 직장이 악사 손해보험이라는 이제 직장이었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창업을 한 게 솔리드웨어였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제 그걸 써주셔서 그 케이스 가지고 이제 영업하러 다니면서 고객을 늘려나갔고요. 아드리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B2B 이제 솔루션이지만 워낙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은 롱테일 비즈니스, 그러니까 롱테일 마켓을 타겟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B2C에 가까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영업이라기보다는 아드리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드리엘이 아드리엘 광고해서 유저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김영덕 대표님. 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B2C인 경우도 있고 B2B인 경우도 있는데 B2B는 뭐 아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 리튬이온 전지 500만 원어치만 사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B2C도 있고 B2B도 있는데요. B2C는 정확히 공감하고요. 아는 사람들 모두 동원해서 뭐 그런 절박함, 그런 뻔뻔함,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거 저 사람에게 팔아야 되나? 평상시에 제 밥맛 없어 했는데 그런 생각 버릴 수 있는 더 큰 대의 명분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B2B는 이제 다르죠. 이거는 뭐 전문 제품이니까. 그래서 B2B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해외 마케팅 할 때 100% 리턴 조건이에요. 네가 이 기능을 이해하고 샀는데 그 기능이 안 된다고 네가 판단하면 어떤 이유도 필요 없이 돌려준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그들이 써보고 실제로 그건 꼭 그 프로덕트에 대한 자신감만은 아니에요. 프로덕트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깔끔하면 부족해도 그냥 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 기간인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구라를 치고 있고요. 구라는 아니죠 사실. 예. 그래서 B2C는 아까 말씀하신 3F, 그 다음에 B2B는 그런 이제 이 사람이 내 걸 사기에 주저하는 이유가 뭐지? 얘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첫 영업 다 직접 했고요. 파이브락스 때도 그렇고 지금 몰거나이즈도 그렇고요. 이제 그 첫 케이스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로고 따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동종업계에서의 케이스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데모가 아무리 멋지고 뭐 안에 팀이 아무리 멋지고 뭐 이렇게 해도 사실 전혀 신뢰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뭐 이런 내부 사정들보다 제일 강력한 거는 유사 업종의 자기 경쟁사가 우리 걸 쓴다. 그 케이스를 저희가 해결해 준 게 바로 시장에서 딱 검증이 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항상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 제일 힘들고 첫 번째 케이스를 할 때 뭐 인간적으로 힘든 것도 있죠.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은 유한한데 했는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무한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게 힘들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게 고객사가 생기면 생길수록 해결하는 문제가 사실 더 날카로워지긴 하거든요. 직접 쓰는 걸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저희는 사람이 막 노가다 해서 AI를 트레이닝 시키는 이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저희가 다 자동으로 AI 사람 노가다 없이 태깅 없이 이렇게 돌아갑니다라고 이제 한 것도 결국은 고객사가 생기고 고객사가 저희 걸 쓰면서 이게 진짜 페인 포인트네라는 것들을 많이 발견해서 한 거라서 제일 첫 번째 고객은 오히려 이제 같이 문제를 발견해 나가고 이제 이걸 수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뭐 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제품으로 이제 정말 잘 서빙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고요. 첫 케이스는 뭐 B2B에서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많은 보팅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 기술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스타트업의 멤버신 것 같은데 심사역들이 너무 어려워한다. 예, 우리의 가치를 잘 못 알아보는 것 같다. 우리 기술을 잘 못 알아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여기에 대한 직답도 괜찮고 아니면 사실 뭐 스타트업의 요소라는 게 뭐 투자자도 그 일부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벤처 캐피탈 투자와의 관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죠. 외람되지만 이 질문 드린 분께는 얘네들 니네가 인공지능을 알아? 니네가 레이저를 알아?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면 그 사람들보다 더 떨어지는 고객들은 더 이해시킬 수 없거든요.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못 시키는구나. 이해를 못 시키는 이유는 논리적이지 않거나 나의 프레젠테이션이 그에 적합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는 못하더라도 상대가 니네 기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라고 말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전달이 안 된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근데 어쩌면은 로직이 안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비즈니스 로직. 실제로 인수되실 때도 이제 이해 쉽게 또 PPT를 100개 넘게 만드셔서 또 했던 기여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 나는데 그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서. 네. 저는 이거 제 PT랑 동일한 내용인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아마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기술에 대한 얘기, 내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를 앞 전면에 내세우면 당연히 이거는 굳이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기술이라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고요. 시장에서 어떤 니즈가 있고 어떤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비어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의 기술로 설명을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훨씬 그 다음에 기술이 어려운 말이 나와도 사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거거든요. 그 덱을 쭉 읽을 때. 그래서 시장을 먼저 얘기하면 사실 그 이후에 기술 디테일한 거 굳이 막 그래 뭐 이게 굳이 뭐 이 기술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해도 이 시장에 대한 이 문제를 풀고 있다면 이거는 멋지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히 오케이 사인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빠져 있는 포인트 같아요. 시장. 네. 혹시 뭐 의견 있으실까요?
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냥 결국 그 기술이 어디에 쓰일 건데 그게 왜 임팩트가 있는 건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네. 말이 이제 먼저 되고 그 공감대가 형성돼야 정말 그 기술이 대단한구나라는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무리 기술이 좋은 걸 얘기해봤자 이미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귀를 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약간 창업자 편에서 얘기를 해보면 10곳을 만약에 VC를 만났는데 10곳이 다 이렇다라고 하면 뭐 피치 다시 만드셔야죠. 흐름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곳을 만났는데 뭐 한 반은 이렇게 얘기하고 뭐 반은 잘 알아듣고 잘 너네가 요걸 요렇게 풀어야지 더 이렇게 임팩트가 있겠네라고 이제 이해하고 더 제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VC 5곳이 있으면 또 잘 맞는 VC랑 가시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사실 인사이트를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 또 명함 교환하시고 또 얘기들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업의 실패의 요인은 수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멤버들끼리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프로덕트 마켓 핏을 못 맞출 수도 있고 돈을 못 벌을 수도 있고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성공의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모든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려는 그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그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런 시도들 많이 하는 더욱더 평화롭게 이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도를 많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훈훈해요. 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